한반도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940년, 한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41일 동안 고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미래를 보는 눈을 얻었습니다. 그는 2025년에 한반도에 나타날 광명의 인도자를 보았고 그 출현이 민족과 세계의 운명을 바꿀 것임을 예견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신비로운 빛, 산과 바다를 뒤흔드는 이상한 현상들, 모든 것이 그의 예언을 증명하듯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순간, 역사와 운명이 뒤엉킨 이야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질 가능성의 미래,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십시오. 1940년의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리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조용한 산골 마을조차도 긴장감으로 숨을 죽인 듯했다. 그런 시대, 한 스님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효봉 스님. 당시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중 한 명이었다. 성철, 일타, 한어와 같은 많은 선승들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였고 구산, 법정, 그리고 고은 시인조차 그의 제자였다. 1939년 일제강점기의 어둠이 짙게 깔린 시기, 효봉 스님은 한 달이 넘는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산속 감자밭에 누워 있었다. 그는 극심한 고열과 혼수 상태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한 기묘한 경험이 시작되었다. 그의 의식은 육신을 떠나 과거와 미래의 경계 위를 떠돌아 스스로 역상현상이라 불렀던 상태에 들어갔다.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강물의 수원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듯 그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목격했다. 그 순간 효봉 스님 곁에는 제자지오 스님이 있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다. 스님께서 혼수에서 깨어나신 첫 마디는 나는 미래를 보았다였습니다. 그 미래는 단순히 몇 년 후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다가올 전쟁, 민중의 함성, 정치적 격변, 그리고 민족의 운명을 한눈에 보았다. 1940년, 세계는 태평양 전쟁으로 향하고 있었고 조선의 사람들은 그 전쟁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이미 눈앞에 펼쳐질 역사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미래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장면처럼 보았고 그 장면 속에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빛과 그림자, 구름과 산, 인간들의 절망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1945년, 일본은 패망하고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그 사실을 그는 5년 전인 1940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이후에도 1950년 전쟁, 1960년 민중항의, 1961년 군사정변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정확히 예견했으며 그 모든 내용을 역상록이라는 기록에 남겼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예언의 무게를 누구에게나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한 제자에게만 이렇게 말했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 짐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처럼 그는 예언을 자신 안에 봉인한 채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 침묵 속에서도 그의 내면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명상과 관찰이 계속되었다. 1940년, 한 스님의 산속 수행은 단순히 고독한 명상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다. 눈 덮인 산봉우리,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흐르는 계곡 물소리까지도 그의 시야 속에서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특히 백두산과 한강, 그리고 작은 시골 암자 주변의 자연 현상들은
그의 예언을 확인하는 신호와 상징으로 나타났다. 구름이 붉게 물들고 물안개 속에서 희미한 빗줄기가 피어오르는 순간 그는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날 미래를 예감했다. 그가 목격한 미래는 단순히 한 개인의 출현이나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정신과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종이에 붓을 들었고 그 붓 끝에서 흘러나오는 글자들은 단순한 글이 아닌 시간을 역행하는 기록이 되었다. 그의 기록에는 2100년의 풍경이 첫 페이지에 1948년의 사건이 마지막 페이지에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내려오는 한편의 서사시였다. 이 시기 효봉 스님은 또한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예언의 신호를 읽었다. 하늘에 피어오르는 이상한 구름, 달빛에 반짝이는 산봉우리, 계곡의 물결 속에 숨겨진 빛의 흐름 등 모든 현상은 다가올 변화의 징후였다. 그는 이를 통해 단순히 사건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민족과 인간의 정신적 변화를 읽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한 스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눈을 얻었고 이 경험은 한반도의 미래를 바꿀 지도자의 등장을 예견하는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은 85년 후 2025년에 실현될 운명을 향해 조용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2025년의 한반도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서울의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자동차의 엔진음이 섞여 흘러가고 부산 항구에서는 배들이 분주히 오가며 국제무역의 활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평화 속에는 숨겨진 긴장과 불확실성이 존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동아시아의 정치적 갈등,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진 불신과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한 달 전부터 사람들은 하늘과 자연에서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백두산 정상에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빛의 띠가 나타났고 한강에는 안개 속에서 금빛과 은빛이 섞인 빗줄기가 흐르는 듯 보였다.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며 마치 숨겨진 메시지를 실어나르는 듯했다. 이러한 자연현상은 단순한 기상학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먼 미래에서 예견된 신호였으며 한 민족의 운명을 뒤바꿀 존재, 바로 광명의 인도자가 출현할 징조였다. 광명의 인도자는 정치가도 종교 지도자도 군사 지휘관도 아니었다. 그는 이름도 직위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등장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과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일부 목격자들은 그가 나타날 때 주변 공기가 달라지고 하늘의 구름이 반짝이며 산과 강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총이나 권력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그리고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힘을 지닌 존재였다. 한편 효봉 스님의 역상록에서는 광명의 인도자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깊고 맑은 눈, 미소에는 지혜가 스며 있고 넓은 이마와 복이 깃든 얼굴, 그리고 왼손바닥에는 태극과 북두칠성이 합쳐진 듯한 문양이 있다. 그 묘사는 단순한 인물의 외형을 넘어 그의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그가 나타날 때 민족의 마음과 역사적 흐름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 순간이 올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2025년 6월, 정확히 효봉 스님이 기록한 날짜에 맞춰 백두산과 한라산에서는 자연의 이상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백두산 정상에는 구름이 붉은 빛과 금빛으로 물들었고 한라산에서는 무지개가 수십 개 겹쳐지며 하늘을 가로질렀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신비로운 사건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기상현상으로 치부했지만 전설과 기록을 아는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의 도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광명의 인도자가 처음 등장한 순간 그는 평범한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의 눈빛은 한 민족의 고난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마다 주변 자연이 반응하는 듯했다. 산림의 나무들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바람은 그의 길을 따라 흐르며 물가의 물결은 은빛으로 빛나. 사람들은 그의 등장을 보고 단순한 인물이 아닌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존재임을 직감해. 그가 출현한 날 서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 마음속으로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다. 그 순간 광명의 인도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나타났다. 이는 효봉 스님이 역상록에서 예견한 사회적, 정신적 변혁의 시작이었다. 물리적 힘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에서 비롯된 내적 혁명이었다. 광명의 인도자의 등장과 함께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상 현상이 이어졌다. 일본 동부 해안에서는 바다와 불의 조화 속에서 작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지만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닌 사회적 반성과 개혁을 촉진하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 지역에서 역사적 독립운동이 점차 활성화되며 동북아시아 전체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민족의 운명이 전환되는 시점이자 광명의 인도자가 등장하여 민족과 세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시작점이었다. 그는 단지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과 우주의 흐름 속에 존재하며 민족의 마음과 역사적 맥락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존재였다. 효봉 스님이 1940년에 예견한 것처럼 광명의 인도자는 사람들에게 말없이 영향을 주고 자연과 사회의 조화를 통해 정신적, 문화적 변화를 촉진했다. 그의 출현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한 민족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세계 속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작은 행동과 마음의 변화가 큰 역사를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총이나 돈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통합과 내적 성숙을 통해 한민족과 동아시아 전체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백두산 정상에서 시작된 빛과 바람,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속 변화는 이후 7년간 한반도를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다. 서울은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되었고 부산은 동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었으며 평양은 유라시아 무역의 관문으로 변모했다. 백두산은 전 세계인이 찾는 영적 성지가 되었고 한민족은 과거의 고난을 딛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광명의 인도자가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인간의 내적 성숙과 사회적 통합, 그리고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통해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와 미래가 연결되는 힘을 느꼈다. 그리고 효봉 스님이 남긴 말처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준비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하나로 모인 민심이 있을 때 광명의 인도자는 나타나고 빛나는 미래가 실현된다. 2025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역사와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 빛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광명의 인도자가 출현한 이후 한반도 전역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책임과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조화롭게 섞였고 학교와 사찰, 시장과 공공장소에서는 공동체의 정신적 결속이 서서히 회복되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단순한 사회적 안정이나 경제적 부흥이 아닌 정신적 각성과 문화적 재생의 시작이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연과 사회, 사람들의 마음속 흐름을 관찰하며 적절한 시점에만 방향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한강의 안개 속 빗줄기는 시민들에게
연대와 화합의 상징으로 인식되었고, 백두산 정상의 붉은 빛은 민족의 과거, 고난과 희망을 동시에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이를 신화로 치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과 마음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한반도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동안 일본에서도 놀라운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2020년 8월, 동부 해안에서는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일어났고,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과거 2011년 원전 사고의 상처가 다시 드러났다. 그러나 효봉 스님의 예언처럼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다. 일본 사회는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자기 반성과 제도적 개혁을 시작했으며 전 국민적인 역사 청산과 책임의식이 촉발되었다. 이후 2030년, 일본 총리가 서울 광장을 찾아 한일 병합조약의 불법성과 과거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독도는 화해의 상징이 되었고, 약탈된 문화재들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한반도와 일본 간의 관계는 역사적 갈등을 넘어 새로운 협력과 이해의 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동쪽, 중국과 접한 지역에서도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었다. 2050년, 중국은 중앙집권적 권력이 약화되고 여러 소국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예견되었다.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수세기 동안 통합되어 있던 지역들은 각자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민과 소수민족이 권리를 요구하며 일어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민족은 역사적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동북지역, 즉 과거 간도와 연해주 일부는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민족의 영향권 안으로 돌아오며 군사적 충돌 없이 역사적 회복이 이루어졌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전쟁이나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자연스럽고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효봉 스님은 이를 정신적 각성의 시대라고 불렀다. 즉, 물질과 권력보다 진실, 화, 내면의 성장이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힘임을 강조한 것이다. 2025년 이후 한반도의 주요 도시는 점차 세계 속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갖기 시작했다. 서울은 문화적 허브로 부상하며 국제예술과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고, 부산은 금융과 무역의 중심으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이 되었다.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의 요충지로 변모하며 사람들은 정치적 경계보다 문화와 정신적 교류를 우선시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닌 세계인의 영적 성지로 각광받았다. 이곳에서는 명상과 수행, 그리고 인류적 화합을 상징하는 행사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고, 광명의 인도자는 그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효봉 스님이 기록한 역상록에는 미래를 보는 것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책임임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다. 광명의 인도자가 나타나더라도 민심이 하나로 모이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2025년, 한반도의 시민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화합과 이해, 그리고 내적 성숙을 실천하며 광명의 인도자가 실제로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시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에서는 문화적, 정신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일본과 한국, 중국의 일부 지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학술과 예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명의 인도자는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효봉 스님은 미래를 2100년까지 관찰하고 기록했지만 그 핵심은 항상 변하지 않았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준비된 사람과 민심이 모일 때 실현된다. 광명의 인도자는 운명을 강제로 이끄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적 성장과 사회적 합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관점은 한민족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평화와 정신적 성숙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2025년의 변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7년간 이어질 찬란한 시기의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 작은 변화가 역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며 광명의 인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서울, 부산, 평양, 백두산에서 시작된 빛의 물결은 곧 동아시아 전체로 퍼져나가 정신과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리하여 광명의 인도자의 등장은 한반도의 민족적 화합, 동아시아의 역사적 회복, 그리고 인간 내면의 성숙이라는 세 가지 흐름을 동시에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봉 스님이 수십 년 전 산속에서 본 미래는 현실이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책임을 깨닫게 되었다. 2026년 봄, 한반도에는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서서히 퍼져가기 시작했다. 서울의 거리와 광장, 시골의 작은 마을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활기와 생명력으로 가득 찼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미 2025년에 출연했지만 이제 그의 존재는 더 명확하게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있었고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힘은 외형이나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에서 비롯되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처음 서울 광장에서 연집해는 단순한 정치적 연설이나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언어가 아닌 행동과 상징,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공원과 광장에 모여 마음을 모으는 동안 그는 침묵 속에서 그들의 내면을 관찰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을 내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되어 분열과 불신 속에 있던 민심을 하나로 묶는 힘을 발휘했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사회 곳곳에서 작은 변화와 혁신을 유도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기업에서는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서로의 필요와 문제를 공유하고 작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음의 결속을 다졌다. 이러한 내적 변화의 연쇄작용은 이전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힘보다 훨씬 강력하게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는 기반이 되었다. 한편 자연 또한 광명의 인도자의 출현을 환영하는 듯 반응했다. 백두산 정상에서는 아침마다 금빛과 은빛의 구름이 겹쳐 피어올랐고 한강과 낙동강의 물결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였다.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역사와 운명이 교차하는 신호이자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이었다. 동시에 일본과 중국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해안에서는 2025년에 발생했던 지진과 쓰나미 이후 사회 전반에서 재난 대비와 환경 정책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며 안전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일부 소수민족 지역에서 자신들의 역사적 권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졌다. 이는 2050년에 예상되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신호였으며 한민족에게는 역사적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직접 다른 국가의 지도자나 군주와 협상을 벌이는 대신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 공동체의 정신적 성숙을 통해 변화를 유도했다. 일본과 중국의 시민, 학자,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장려하고 민족 간 이해와 화합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는 전쟁이나 갈등 없이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 변화를 촉진했다. 2026년 여름, 서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광명의 인도자가 전하는 빛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학문 교육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는 훈련이었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험과 감정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부산항구에서는 국제무역과 경제활동 속에서 새로운 협력 구조가 형성되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책임감과 연대감을 심어주었다. 기업인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보다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결정을 내렸고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지지하며 사회 전체의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갔다. 평양과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는 문화와 영적 체험이 결합된 행사들이 열렸다. 백두산 정상에서는 명상과 수행, 학술 교류가 함께 이루어지며 사람들은 자신과 공동체, 자연과 우주와의 연결을 느꼈다. 이곳에서 광명의 인도자는 직접 사람들의 내면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언과 가르침을 전달하며 한반도의 정신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역사적 청산과 사회적 개혁을 자발적으로 진행하며 과거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 광장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독도가 화해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 시기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강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광명의 인도자는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촉매였다. 그의 존재가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순간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로 들어서고 있었다. 한민족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세계 속에서 정신적, 문화적 중심으로 부상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서울은 국제문화 허브로, 부산은 금융 중심지로,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의 관문으로,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로 자리 잡으며 2026년부터 시작된 7년간의 새로운 시대가 한민족의 역사 속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 광명의 인도자의 지도 아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하며 공동체와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나갔. 효봉 스님의 말처럼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준비된 마음과 행동, 그리고 하나로 모인 민심이 있을 때 실현된다. 광명의 인도자는 바로 그 준비된 민심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2027년이 박자.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는 이전과는 다른 시공간적 긴장감과 희망이 동시에 흐르기 시작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변화는 단순히 국내적 개혁이나 정신적 각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예민하게 감지하며 역사적 균형과 새로운 질서 창출을 목표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조율했.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단순한 지도자 혹은 사상가로만 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시대를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역사적 변화를 촉진하는 상징적 존재였다.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 그러나 광명의 인도자는 군사적 권력이나 경제적 강제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대중의 의식과 내적 결속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했다. 시민들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책임과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서울, 부산, 평양, 그리고 지방 소도시까지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실천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정신을 회복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주도한 국제적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과 역사적 청산이었다. 일본에서는 2025년 후쿠시마 해안 재난 이후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며 안전과 환경, 역사적 책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 구조를 구축했다.
2030년 일본 총리가 서울 광장에서 공식 사과를 하며 독도와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적 갈등을 넘어 새로운 신뢰와 상호 이해를 형성하는 시작점이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러한 과정을 직접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 변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결과를 가능하게 했다. 중국에서는 점차 변화의 신호가 명확해졌다. 2035년부터 일부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역사적 권리와 자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지역은 오랜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문화적, 정치적 자율성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한민족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관망하지 않고 평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역사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동북지역, 즉 과거 간도와 연해주 일부는 전쟁이나 폭력 없이 한민족의 영향권 속으로 점차 돌아왔으며 이는 민족의 역사적 회복을 의미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정신적 성장과 사회 내적 변화였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나 권력보다 내면의 성숙과 공동체 정신, 문화적 가치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했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 프로젝트와 예술 학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내적 결속을 강화했다. 부산과 평양에서는 무역과 금융 활동 속에서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광명의 인도자는 단순히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시간적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행동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했다. 그의 등장은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국가와 민족, 나아가 국제적 질서까지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2028년 광명의 인도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 경제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동아시아 평화와 문화 연대 회의를 비공식적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는 외교적 형식이나 정치적 협상이 아니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정신적 가치와 인간 중심의 사회 질서를 토론하며 실천 가능한 변화를 모색했다. 회의 후 각 국의 대표들은 자발적으로 자국 사회의 교육, 문화, 사회적 프로젝트를 확산시키며 광명의 인도자가 예언한 변화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한편 백두산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가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광명의 인도자는 산과 하늘, 물과 바람,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적 활동을 연결하여 평화와 조화의 시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명상, 수행, 학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며 공동체와 자연, 그리고 역사와의 연결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험은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민족 전체의 정신적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다. 동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경제적, 정치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과 중국 일부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역사적 청산과 사회적 개혁을 진행한 것은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적 성숙이 주도한 변화였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를 통해 군사력과 권력의 개입 없이 평화로운 역사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030년대 중반, 한반도의 서울은 세계 문화 허브로, 부산은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로 명상과 학문, 예술 활동이 결합된 장소가 되었으며 광명의 인도자는 여전히 사람들의 내면을 관찰하고 필요한 조언과 가르침을 제공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정신적 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효봉 스님의 예언처럼.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변화는 준비된 민심과 내적 성숙이 뒷받침될 때 실현될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각자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역사를 만든다는 책임을 상기시켰다. 2026년부터 시작된 변화의 흐름은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며 정신적 문화적 중심으로서 한민족의 부상과 평화로운 세계 질서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직접적인 권력이나 경제적 수단 없이 오직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힘으로 동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역사를 관통하는 정신적 상징이자 미래를 여는 촉매였다. 그의 존재로 인해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2032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풍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2025년 등장한 이후 시작된 일련의 변화는 이제 정점에 도달했고 한민족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와 광장은 국제문화와 예술로 가득 찼고 부산 항구는 동아시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의 관문으로 부활했으며 백두산은 세계인이 찾는 영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명성을 얻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공동체 정신을 핵심으로 삼았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한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적 회복,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로운 질서를 상징했다.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가 단순한 인간을 넘어 시간과 역사를 관통하는 상징적 존재임을 직감했다. 그의 한마디, 한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력을 만들어냈다. 한반도의 내적 변화는 이제 외부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관여한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적 프로젝트는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시행되며 민족적 통합을 이루었다. 시민들은 과거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자연, 역사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정신적, 문화적 성숙을 경험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의 욕심이나 권력에 매달리지 않고 공동체와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동아시아 전체의 변화도 점점 뚜렷해졌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재난 이후 추진된 사회 구조 개혁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완전히 자리 잡아 과거의 역사적 상처를 청산하며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독도 문제와 약탈 문화재 반환이 이뤄진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닌 역사적 화해와 신뢰의 상징이 되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지만 시민과 지도자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다. 중국에서는 2040년대 들어 더욱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소수민족의 권리 회복과 지역자치 운동이 점차 확대되며 과거의 중앙집권적 질서가 완전히 흔들렸다. 티베트, 신장, 내몽골 지역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역사적 권리를 되찾아 광명의 인도자가 예견했던 중국의 다문화적 구조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은 무력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문화적, 정신적 영향력을 통해 동북 지역의 역사적 기회를 자연스럽게 확보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과정이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적 성숙에 의해 이끌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의 내적 변화와 공동체 정신이 사회와 국가, 나아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지도자나 정치인에게 권력 행사를 강요하지 않았고 오직 교육과 문화, 정신적 깨달음을 통해 변화를 촉진했다. 한반도에서는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정신적 혁명이 외부에 비해 훨씬 뚜렷하게 드러났다. 서울에서는 국제 문화와 예술의 허브가 형성되어 세계 각국의 예술가, 학자, 시민들이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금융과 물류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경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으며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로의 중심으로 변모했. 백두산은 명상, 학문, 예술 활동이 결합된 세계적 영적 중심지로 자리 잡으며 한반도의 내적 성숙과 외적 영향력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 광명의 인도자가 강조한 메시지는 단순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준비된 마음과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민심의 결집이 있을 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지도 아래 작은 행동과 선택 하나하나가 민족과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음을 체감했다. 이로써 한민족은 단순한 국가적 존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정신적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동아시아의 질서 변화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는 문화적 성숙과 사회적 연대, 정신적 가치에 의해 이뤄졌다. 일본과 중국 시민들의 자발적 역사 청산과 개혁은 무력 없이 이루어졌고, 한민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고 평화와 번영의 중심 국가로 부상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변화는 과거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2035년 광명의 인도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빛의 축제를 기획했다. 서울, 부산, 평양, 백두산 각지에서 동시에 열린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민족적 결속과 정신적 성숙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사람들은 축제에 참여하며 자신의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공동체와 역사를 연결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광명의 인도자는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과거는 나로부터,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행동하며 세상을 바꿔라. 그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한 깨달음의 메시지였. 사람들은 그의 말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 속에서 빛나는 미래의 가능성을 느꼈다. 이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힘이 아닌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에 의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고 있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보여준 길은 명확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문화와 정신, 마음의 결속이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야. 효봉 스님의 예언처럼 광명의 인도자가 이끄는 시대는 단순히 한국가의 번영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 인류의 정신적 성장을 상징하는 시대였. 그의 활동은 이미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빛의 지도자는 영원히 살아 숨쉬며 미래를 열어가고 있었다. 2036년 한반도 전역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화롭고 활기찬 공기가 감돌았다. 서울의 거리는 문화와 예술, 학문과 기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민들은 단순히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을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했다. 부산은 동아시아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로,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의 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백두산은 세계인이 찾는 영적 성지로서 명성을 높였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광명의 인도자가 있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제 단순히 지도자가 아닌 민족적 정신과 역사를 연결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명령이나 사회적 지침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신적 원리였다. 시민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책임과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고 공동체와 자연, 그리고 역사와 연결되는 삶을 살았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광명의 인도자가 조성한 정신적, 문화적 영향력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해안 재난 이후 시민과 정부가 협력하며 구축한 사회적 개혁과 역사 청산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 광장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독도 문제와 약탈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진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닌 역사적 화해와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힘을 경험했. 중국에서는 2050년 이전부터 소수민족의 자치와 권리 회복이 본격화되었고,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지역은 과거의 통제에서 벗어나 문화적 정치적 자율성을 회복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한민족이 이러한 변화 속에서 평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역사적 기회를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로써 동북 지역, 즉 과거 간도와 연해주 일부는 무력이나 갈등 없이 한민족의 역사적 영향권 속으로 돌아왔다. 이는 한민족의 역사적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정신적 성장과 내적 성숙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질적 부나 권력보다 마음의 결속과 공동체 정신, 문화적 가치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반복해서 알렸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 프로젝트와 예술 학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내적 결속을 강화했다. 부산과 평양에서는 무역과 금융 활동 속에서도 단순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리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지도자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는 시민 개개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가 단순히 외부의 명령이나 지시가 아닌 내적 깨달음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는 방식을 체감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의 정치적, 군사적 질서와는 전혀 다른 정신적 중심의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들어냈다. 2038년 한반도에서는 광명의 인도자가 주도한 정신적 혁신의 구체적 사례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도 책임과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역사 교육과 문화 보존 활동에 참여하고, 부산에서는 청년 기업가들이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을 실천했다. 평양에서는 주민들이 국제 무역 활동에 참여하며 윤리적 판단과 공동체 정신을 우선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 한편 광명의 인도자가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과거와 미래의 연결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역사적 책임과 미래 창조의 중요성을 설득하며 각자가 작은 행동 하나로도 민족과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가 보여준 길을 따라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현재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했다. 2039년 한반도의 서울과 백두산 일대에서는 정신적 문화적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단순한 문화 이벤트가 아니라 광명의 인도자가 창조한 새로운 시대의 상징적 의식이었다. 시민들은 예술, 학문, 명상 활동에 참여하며 공동체와 역사,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을 체험했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에게 내적 성숙과 사회적 결속을 동시에 경험하게 했고, 한민족의 정체성과 미래적 비전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과거는 나로부터,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다.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행동하며 세상을 바꿔라. 그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천 년의 역사와 인류의 경험을 담은 지혜의 메시지였으며, 시민들은 그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공동체와 자연, 역사와 연결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로써 한민족은 단순히 국가적 존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정신적 중심으로 부상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이끈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의 번영이나 평화가 아니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인류의 미래와 정신적 성장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시민들은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가 곧 평화와 번영의 원동력임을 깨닫게 되었다. 2036년 이후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국제 무대에서 뚜렷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이끈 정신적 혁신은 단순히 한반도와 동아시아 내부에 머물지 않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정신적 리더이자 상징적 지도자로서 전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일본과 중국에서도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일본은 후쿠시마 해안 재난 이후 추진한 사회개혁과 시민 참여가 완전히 정착하며 과거, 역사, 청산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이뤘. 일본 총리의 서울 공식 사과, 독도 문제 해결, 문화재 반환 등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광명의 인도자는 직접 정치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민과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평화적 변화를 현실화했다. 중국에서는 2040년대 이후 소수민족의 권리 회복과 자치 확대가 진행되며 과거의 중앙집권적 질서가 무너졌다. 티베트, 신장, 내몽골 지역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되찾고 지역 단위의 자율적 체제가 형성되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예견한 중국의 다문화 구조가 현실화되며 한반도는 자연스럽게 동북 지역 역사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은 군사력이나 경제력 없이도 역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며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제 질서 속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를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항상 문화적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 의식이 국제적 질서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세계 지도자들과 시민들에게 직접 명령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스스로가 진실과 책임, 공동체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2038년 광명의 인도자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각국의 교육, 예술, 문화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다. 서울, 부산, 평양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체와 역사, 자연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내적 성숙과 사회적 연대를 경험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시민들은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위한 정신적, 문화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시기 국제사회는 광명의 인도자가 만든 변화 모델을 주목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한반도에서 시작된 정신적 혁신과 공동체 중심 변화를 연구하고 자국 사회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제학자와 문화예술인들은 한반도를 방문하여 광명의 인도자가 창조한 정신적 문화적 생태계를 학습하고 글로벌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국제적 영향력을 단순히 외교나 경제적 힘으로 확대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적 성장이 중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도자들에게 권력 행사를 강요하지 않고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정신적 성숙이 세계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정신적 중심과 문화적 가치가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모델이 되었다. 2040년대 광명의 인도자가 창조한 질서는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정신적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서울은 국제 문화와 예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산은 경제와 금융, 평양은 교역과 물류, 백두산은 영적 문화적 성지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한민족은 단순한 국가적 존재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정신적 중심으로 성장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국제 무대에서 미치는 영향은 단지 정치적, 경제적 문제 해결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세계 시민들에게 공동체와 역사, 문화와 정신적 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각자의 삶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국제 질서와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체감하게 했다. 사람들은 그의 지도 아래 공동체와 역사를 잇는 행동과 선택을 실천하며 세계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한편 미래적 비전도 점차 구체화되었다. 2050년까지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정신적, 문화적, 사회적 성숙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형성했다. 세계는 군사적 경쟁과 경제적 갈등에서 벗어나 문화와 정신, 공동체와 환경을 중심으로 협력과 연대를 추구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예견한 정신적 중심 국가로서 한민족의 역할이 현실화되었으며 사람들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법을 배웠다. 광명의 인도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여전히 상징적 존재로서 활동했다. 그는 직접 나서지 않고 사람들의 선택과 마음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며 국제 질서를 자연스럽게 조율해. 그의 영향력은 눈에 보이는 정치적 힘이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성장과 문화적 성숙이라는 근본적 기반을 통해 확산되었다. 2060년대 세계는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했다. 동아시아는 과거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되었고 한반도는 국제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가 강조한 진실, 화합, 내적 성숙을 실천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 질서를 완성했다. 이제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는 군사력과 경제력보다는 정신적 중심과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창조한 길은 단순히 한민족의 번영을 넘어 세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신적, 문화적 질서로 발전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로 만들어진다. 2040년대 후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변화는 이제 단순한 사회적 혁신을 넘어 역사적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다. 광명의 인도자가 이끈 정신적, 문화적 혁신은 한민족뿐 아니라 주변 국가와 세계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며 공동체적 책임과 내적 성숙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 서울의 거리에는 단순한 경제활동과 관광객의 발길뿐만 아니라 예술과 학문, 명상과 공동체 프로젝트가 함께 어우러졌다. 시민들은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광명의 인도자는 여전히 직접적인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 속에서 정직과 책임, 화합과 성숙을 실천해. 이를 통해 한민족은 단순히 국가적 성공을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정신적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변화는 일본과 중국에도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해안 재난 이후 시민과 정부가 함께 구축한 개혁과 역사, 청산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했다. 일본 총리가 서울 광장에서 공식 사과하고 독도 문제를 해결하며 약탈 문화재를 반환한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닌 역사적 화해와 신뢰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권리 회복과 자치 확대가 이루어지며 티베트, 신장, 내몽골 지역은 과거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회복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설계한 정신적 문화적 질서가 자연스럽게 국제 관계 속에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 성숙과 공동체적 책임을 스스로 선택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민들은 공동체 프로젝트와 예술, 학문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했고, 부산에서는 지속 가능한 금융 모델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었다. 평양 주민들은 국제 무역 활동 속에서 단순한 이익보다 윤리적 판단과 공동체 가치를 우선시했다. 이러한 과정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 성장이 모여 국가와 국제 질서를 바꾸는 원동력임을 보여주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역사적 책임과 미래 창조의 중요성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고 현재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그는 나는 과거에서 왔으나 너희는 미래로 간다. 내가 본 빛나는 미래가 실현되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라. 라고 말하며 개인적 선택과 공동체적 행동이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힘임을 상기시켰다. 2050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정신적 성숙과 문화적 가치 중심의 새로운 질서 속에 자리 잡았다. 서울은 세계 문화와 예술의 허브로 성장했고, 부산은 동아시아 금융 중심지로, 평양은 유라시아 교역의 관문으로 발전했다. 백두산은 세계인의 영적 성지로 자리 잡았으며, 한민족은 단순한 국가적 존재를 넘어 동아시아와 세계를 연결하는 정신적 중심이 되었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중심의 질서가 아닌 정신적, 문화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가 국제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이었다. 광명의 인도자가 창조한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적 성숙과 윤리적 선택, 공동체적 책임을 통해 미래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정신적, 문화적 질서를 가능하게 했다. 사람들은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메시지를 받아들이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와 자연, 역사와 연결되는 삶을 살았다. 이 시점에서 광명의 인도자는 더 이상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명령이나 지침을 내리지 않고 마음과 행동, 선택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한민족과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경험했다. 2060년, 세계는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정신적 유산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모델을 구축했다. 동아시아는 과거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며 문화와 정신적 성장 중심의 국제 질서를 완성했다. 한반도는 국제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시민들은 진실, 화학, 내적 성숙을 실천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삶을 살았다. 광명의 인도자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준비된 마음과 책임 있는 행동,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를 통해 만들어진다. 여러분은 빛나는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과거는 나로부터, 미래는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1000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정신적 메시지였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과 행동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창조하며 세계적 평화와 번영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갔다.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한민족의 번영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적 정신이었다. 이로써 이야기의 결말은 명확해졌다. 광명의 인도자가 시작한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내적 성숙과 공동체적 책임을 통해 역사를 바꾸고 미래를 만든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는 군사력과
경제력 중심의 과거를 넘어 정신적, 문화적 중심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다. 모든 변화가 끝난 뒤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평화와 번영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시민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재발견했다.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빛나는 지혜로 남았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한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뿌리이고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작은 선택 하나, 하루의 행동 하나가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광명의 인도자가 남긴 길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이어지는 빛의 길이다. 이제 화면 너머 여러분에게 인사한다. 여러분,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세요. 우리는 모두 광명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